저는 오늘 이제 신문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노만석 대행이 기자들을 만나서 한 얘기들이 참 많은데 그걸 이렇게 풍고학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첫 번째로 본인이 밝힌 사퇴 이유에 대한 워딩을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사퇴 이유가 국민이 아닌 검찰 후배들을 보고 했다는 취지의 그 말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 이렇게 말합니다. 후배들도 저한테 현 시점에서 빠져주셔야 정착된다고 했다. 제가 잘못한 게 없다고 부득부득 우겨가지고 조직이 득될 것 없겠다 싶었다고 말을 했거든요. 이 말 중에는 국민이란 중요한 키워드가 빠져 있고 후배와 조직만 남아 있습니다. 생각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국민을. 그러니까 저는 이 검찰의 고질병이라고 한다면 저는 검찰주의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주의자라는 뜻 자체가 대한민국의 검찰을 그냥 상징하는 하나의 전 단어라고 보는데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철저한 기회주의, 그 두 번째가 권력 추종, 권력만을 쫓아가는 거고 세 번째가 정치행위예요. 아니 대한민국에 많은 부처가 있고 많은 공무원이 있는데 이렇게 검찰처럼 정치적 오해 내지는 정치적인 평가를 받는 조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는 검사장들 18명이 들고 일어났을 때 국민들이 그 사람들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검찰주의자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명품백 덮어줄 때 아무 말도 안 했고 숨소리도 안 냈고요. 콜검 사건 있을 때 뭐 정유미 검사장은 이번에 치욕감을 느꼈다는데 그때 당시에 치욕감을 느꼈어야 되는데 안 느꼈고 그렇지. 그 다음에 도이치 덮어줄 때도 안 느꼈고 심우정이 즉시항고 포기해서 낼 한번 풀어줄 때도 숨소리도 안 냈고 조용했고. 띠지 사건 때도 안 했고 그렇죠. 쿠팡 때도 안 했어요. 문지석 검사 나와서 울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그 불기소야.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 검찰이 이제는 뭐 선택적인 뭐 반응 이런 말도 이제는 부족한 게 그냥 선택도 뻔해요. 윤석열 관련된 검찰주의자들 관련될 때만 발끈하고 나오는 그러니까 검찰적인 반응만 검찰주의자적인 반응만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그 검찰의 알고리즘 행태 하는 짓을 이제는 다 뻔히 이제는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는 좀 뭐랄까 이번 노만석 그 전 대행은 누가 봐도 검찰주의자인 사람이고 지금 검찰 안에 검찰주의자 아닌 사람 찾기는 매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노만석 대행이 사퇴를 했고 네. 또 정진호 지검장도 사퇴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검찰 조직 안에서 그래도 검찰주의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국민주의자가 되겠다라는 검사들을 저는 발굴해서 저는 당장 그 수뇌부에 좀 앉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결정적으로 노만석 대행이 어떤 설명을 또 했냐면은 저 나름대로 항소포기 결정을 두고 얘기하는 거겠죠. 저 나름대로 우리 검찰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역시도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본인의 판단 준거가 조직의 이익과 불이익, 조직 이익이 아니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기준이 돼야 되는 되게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전 뭐 검찰 조직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노만석이 그 전에 했었던 건 뭐냐면은 검찰청 폐지 뭐 이런 얘기에 뭐 조직이 어려운 상황에서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전에 그 양승태 죄송합니다. 네. 양승태가 이제 사법거래를 했잖아요. 사법거래 하는 게 조직을 위해서 했다고 본인의 논리였어요. 뭐냐면은 상고법원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우리 조직에 이득이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렇습니다. 권력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검찰주의자들이 이 정권에 들어와서 그러면은 우리 말 잘 들으면은 그게 그러니까 검찰주의자가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되는 거. 이런 사람들이 그냥 항상 바람보다 먼저 눕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경계해야 된다. 이 정권에서 임명했으니까 우리 편이고 이런 시각을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나 또 한동훈 대표가 중심이 돼서 엄청나게 때리고 있는 게 외압이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외압 부분은 지금 드러난 게 없어요. 그리고 외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때처럼 그럼 가서 기록 빼들어 오는 이런 뭔가가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냥 느낌적인 느낌은 있는 거죠. 아 뭔가 압박을 넣었을 것 같아. 이 수준만 갖고는 지금 국민을 설득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첫 번째 거가 외압 여부고 두 번째는 항소라는 게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제가 그때도 즉시항고 포기할 때도 똑같은 비판했거든요. 아무 검사나 가서 넣어라. 니네 조직 살리려면 아무나 가서라도 넣어라. 그래서 윤석열 즉시항고에 대해서 항고해서 그 직위원에 대한 재판을 상급법원에서 판단 받아봐야 된다. 그 얘기를 전 국민이 다 얘기를 했는데 맞아. 아무 검사도 안 넣습니다. 그리고 그때 항고 포기에 대해서 심우정을 비판한 검사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똑같은 이제 항소 포기인데 포기에 대해서 그 수사관들이 가서 7분
납두고 기다리고 있었다가 철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왜 어떤 검사도 그걸 그러면 소신대로 내질 않습니까? 소신 있는 검사가 빵명이에요. 옛날에 소동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는데 10명이 없는 거고, 그리고 정진우 검사장 이 사람은 더 웃긴 게 자기가 서울중앙지검장이야. 그러면 징계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자기 후배들이 받습니까? 자기가 그러면 야 내 책임이야, 야 정진우 이름으로 항소장 넣어 하고 자기가 사표를 쓰든지 책임지는 자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주의에다가 눈치만 봐, 기백도 소신도 없어. 없어, 욕먹긴 또 싫어, 또 지금 검찰에 대해서 들어오니까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지금은 또 본인들 조직을 또 감싸 안겠다고 저러고 다니면서 치욕감까지 얘기를 해요.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일합니까?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얘기하면 막 물타기 하지 말라 그러는데, 물을 타는 거는 검사 얘기할 때 의사 얘기하는 게 물 타는 거지. 검사들 아니 구교영의 일생을 검증하는데 뭘 물을 탑니까? 2022년도에 구교영과 2025년도에 구교영이 싸웁니까? 자기들의 과거를 검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의 진짜 인간으로서의 양심과 부끄러움과 정말 얼굴에 낯짝이 있으면은 이렇게 굴 수 있냐? 무슨 치욕감을 느낍니까? 본인들이? 그럼 치욕감 느낄 때 아무나 가서 좀 넣죠? 안 넣잖아요. 아니 그리고 노만석 대행 같은 경우에는 정작 가장 중요해 보이는 사실관계에 있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를 한 거냐 만 거냐, 법무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즉답을 기자들이 회피해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마지막 항소시한 마지막 날인 7일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하고 통화한 건 다 공개 사실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무슨 내용을 얘기했냐 기자들이 물었더니 검찰은 입이 무거워야 한다. 내가 배운 건 그것뿐이라는데 이건 할 말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몇 킬로인데, 황당한 입이? 게 매끈이야 매끈. 입은 내가 제일 무거워. 장난 아니야. 나 뭐 이거 무거워서 이렇게 나가다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황당한 얘기가 뭐냐면은 이미 노만석의 입장이 언론에 뭐 사방팔방에 다 나왔잖아.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네. 검사 노만석과 인간 노만석으로 뭐 사네 안 사네. 뭐 나도 힘들다. 한 검사대 모아놓고 그 연구관대 모아놓고 나도 힘들다.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 용 쓰는 재주 있냐? 지가 할 얘기는 다 해놓고 갑자기 검찰이 입이 무거워야 된다라고 하면 말이 되냐? 누가 믿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다 얘기해라. 차라리 뭐 지금까지 다 얘기해놓고. 아니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게 또 그 서사 중에서 뜬금없이 국가와 애국심이라는 코드를 집어넣어가지고 본인들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고, 아마도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는 이런 항소포기 결정한 배경이 그 검찰 개혁이라는 상황 속에서 뭔가 우리 국가의 명운이 갈린 상황에서 우리 조직의 이익도 되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우리가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내줄 건 내줘야 됐다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렇습니다. 지금 당사자성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인 건데, 성상원 법무부 검찰국장이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죠. 성상원이나 이진수도 대검 참모들도 다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것이다. 법무부도 나라고 검찰도 나라의 한 부속품이다. 우리가 다 나라를 위해 일했다. 잘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멘탈 나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이 말 저 말 하고 뭐 명확하게 지금 메시지를 말하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뭐 하는 말들 들어보면은 뭐 이걸 애국심으로 껴 맞춘다고 지금 설득이 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간단한 문제인 게요. 항소의 권한은 검찰이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가서 정성호 이름으로 항소하는 것도 아니에요. 검찰이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안 했어요. 그럼 안 했을 때의 논리가 뭡니까?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서 이건 좀 법률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지금 1차 수사와 2차 수사가 혼재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1차 수사팀이 밝혔던 유동규를 중심으로 한 배임,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수사 잘했다, 그리고 재판 잘했다, 그래서 그 정성호 장관이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문제는 2차 수사팀이 했던 소위 말하는 이재명 타겟, 그렇죠. 이재명 죽이기 표적 수사에 한해서는 지금 1심에서 다 번번이 깨진 겁니다. 그러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 이건 지금 남욱 변호사도 뭐 배를 가르겠다라는 표현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윤석열 검찰의 검찰권 남용을 한두 건 봅니까? 너무 많은 뭐 연호회부터 해가지고 뭐 대북 송금 사건이니 뭐 지금 관봉권 사건이니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대장동 사건도 이거 무리한 기소로 한 거 아니야? 그럼 무리한 기소를 바로잡는 방법이 항소를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바로잡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한동훈 전 그 대표 같은 사람들은 무조건 항소해야지 왜 그걸 안 하냐고, 이걸 갖다가 논리를 희석시키고 꼬아가지고 마치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노만석 대행이든 정진우 검사장이든 본인들이 판단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항소장을 안 내는 데 있어서 어떤 판단. 그럼 그거를 법리적으로 설명하고 본인들의 소신에 따라서 난 이거 죽어도 항소해야 되겠는데? 그럼 항소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이거 이렇게까지 그 꼬아놓나? 그리고 꼬아놓으니까 이걸 해석하는데 애국심까지 지금 동원을 해야 되나? 근데 이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국민들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신인규 그 대표가 얘기했지만은 결정적으로 그 대장동 사건 수사를 두고도 1차 수사팀하고 2차 수사팀이 일치된 견해가 아닌 건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1차 수사팀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로 사건을 이끌었던 김태훈 현 남부지검장이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검사장의 집단 행동들에 대해서 선택적 집단 행동이다. 비판적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까지 꺼낸 겁니다. 지금 상황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검찰 내부에서도 일치된 견해로 항소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중론은 검찰 내부도 그렇고 항소를 해야 된다라가 맞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문정 검사한테 입장을 물어보니까 그 지금 신민규 변호사가 한 얘기하고 똑같이 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앞에까지 결재까지 받아갔는데 의기 있는 검사가 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이렇게 선택적으로 침묵했던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항소를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제 그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우상호 정무수석의 정무적 판단을 굉장히 높게 사는 편이에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의 어떤 의중을 정확하게 반영을 했는데 SBS 이제 스토브리그에 나와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아주 패가망신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왜 도움을 주냐.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이거 관련이 없다. 타후에 보고를 받은 거지 이거 지시한 거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맞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네. 이득이 이제 있지 않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제일 열받는 거는 항소 포기로 그 사람들에게서 7,815억 원을 환수 못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 재산을 왜 보호해 주냐 이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우상호 정무수석의 워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항소를 함으로 인해서 형사적으로 더 추징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근데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 일각에서는 이건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니까 이거는 형사적으로 추징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저 존중은 하는데 그러면 판사가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판사는 왜 무슨 근거로 그러면 473억 원을 그 김만배한테 그러니까 추징을 한 거죠? 그 판사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대장동 사건은 민사는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이거 환수하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라도 내가 환수를 하겠다라고 판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 사건은 형사 사건은 민사에서 환수하기 어려우면은 형사대에서 다 해가지고 그 당사자가 요청하면은 다 이렇게 돌려주는 절차가 지금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하는 게 맞아요. 뭐를 봐도 하는 게 맞습니다. 항소 포기를. 항소 포기가 아니라 항소를 하는 게 맞아요. 네네. 그래서 정무적으로도 저는 정성호 장관이 부적절했다라고 보고 어쨌든 근데 그거를 말을 듣고 지금 혓바닥이 긴 검찰이 이게 무슨 할 말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왜냐면은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멀리 갈 게 없는 게 존경하는 검찰 대선배들의 행위가 너무나 많은 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은석 특검이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내란 선동 혐의로 어제 체포를 했고 오늘 구속영장을 집어 넣었는데 그분이 공안전 생활을 실컷 하시다가 법무부 장관까지 하신 분 아닙니까? 이런 분이 어떻게 했냐? 특검에서 나오라니까 안 나오고 압수영장 집행하려고 하니까 반발하고 심지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란 선동 혐의인데 2013년 검찰 때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관여가 돼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석기라는 사람을 내란 선동으로 수사를 했잖아요. 당시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결국은 같은 혐의를 해를 달리해서 받게 된 거예요. 이런 분이 바로 검찰의 선배입니다. 근데 저는 그 조작 수사라는 걸 제가 뭐 함부로 맞다 틀리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건데 검사가 조작해서 수사하면 됩니까? 그건 정말 경천동지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윤석열 검찰의 모습만 제가 떼놓고 보면 뭐 과거까지 얘기할 필요도 없이 아니 뭐 지금 그 이화영 지사 사건도 지금 이렇게까지 그 논란이 될 정도로 수사의 공정성과 수사의 중립성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지금 깨져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또 관봉권 띠지 사건 같은 경우도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설명이 잘 안 되고 그럼 대표적인 게 이 대장동 사건이라고 하는 이 강백신 팀이 했던 이 표적 수사에 대해서 남욱이라는 변호사가 말 그전에도 많이 바꿨지만 지금도 법정에 나와가지고 법정 진술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박을 받았고 회유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거 알아봐야 되는 게 우선순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다 빠져 있고 그냥 곧 죽어도 항소해가지고 뭐 이심 가가지고 뇌물 여부를 따져봐야 된다라는 약간의 좀 뭐랄까요? 사람이 아파 죽는데 빨리 119를 부르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좀 시간 지나면 좀 낫겠죠. 약간 이런 식의 너무 좀 안락한 인식을 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제가 바꿔서 항소로 다퉈보자, 항소로 그걸 해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이게 나중에 조작으로 밝혀지면 그때 가서 그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억울한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작이다 아니다 지금 제가 판명할 건 아닌데 항소 포기라는 게 법 기준에 따라서는 맞게는 한 건 맞아요. 과거에도 뭐 제가 장동혁, 조수진 이런 얘기 안 해도 항소 포기한 사례도 있고 이 사안도 충분히 항소 포기를 할 만큼 뭐 구형량보다 더 나오고 2분의 1 이상 나왔고 또 업무상 배임까지는 다 인정이 됐기 때문에 대장동 일당들이 다 법정 구속이 됐고 또 그 이후에도 배임액에 대해서 지금 판결문을 쓸 때도 야 이게 액수가 잘 특정이 안 된다. 그러면 무리한 기소라는 게 일단 1심에서조차도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야 2심, 3심 끝까지 가봐. 이게 검찰주의자적인 생각이라는 반성적 고려가 지금 이재명 정부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소 포기를 할 수 있고 그걸 떳떳하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처리가 말끔하게 검사들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고 또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그 2차 수사 책임을 그럼 져야 된다는 논리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여론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고 그래서 시끄럽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런 선례들 때문에 뭐 황교안까지 갈 것도 없이 그렇죠. 이 검찰 선배들이 지금까지 뭐 소위 말해 싸놓은 똥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죠 사실은. 아니 오늘 지금 신뢰를 황교안도 깎아먹는. 사실 영장 심사를 받고 또 한 명 받으신 분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분 같은 경우에도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니까 특검이 새롭게 증거를 확보해가지고 영장을 재청구하는 상황. 결국은 이 사람들이 뭐 원본적인 조직이 어디에 속했던 사람이 따지다 보면은 검찰 검찰이죠. 출신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목이라는 것이 이런 검찰들의 한거 같은 것들, 집단 반발 같은 것들을 고지고대로 보기 어려운 분명히 시각적 상황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상황으로 좀 여겨지는 건데 우리 그 곽수환 씨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제 노만석 대행을 비롯해 가지고 법무검찰 지휘부의 대응 같은 것들은 봤을 때 좀 어떤 느낌이 좀 들어요? 법무부의 대응? 법무부나 검찰 지휘부의 대응 근데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오늘 조상호 변호사가 이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그렇고 전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같이 하셨을 때 이야기하시는 게 사실 법무부에 이 항소 의견을 올린 것 자체가 마감 시한 전날 저녁에 보고가 됐다 그래요. 아, 법무부에는 네. 그거를 그래서 저녁 11시인가 보고를 받고 그 다음날에 이제 연락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봐라 라는 의견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잘못됐나라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잘못된 것도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 쪽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하신 것처럼 정리가 안 돼서 좀 이런 사태가 나온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항소를 하자는 의견도 저는 뭐 일리가 있다고 봐요. 뭐 항소 가서 또 뭐 다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조작 수사에 대해서 더 걱정하시거나 혐의를 더 높게 보시는 분들은 이거 뭐 항소까지 해서 다투냐. 여기서 그럼 정리해 버리는 게 더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두 의견에 대해서 그냥 평가를 받고 법무부가 재량을 갖고 있고 법무부에서는 수사지휘권 안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검찰이 최종 판단 기관으로서 판단을 한 거를 존중하고 넘어가면 될 일인데 야 이거를 한동훈 전 대표부터 해가지고 이 펌프질을 하는 거를 보면은 결국은 종착역은 그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분들은 하나 더 추가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어야만 하는 그 결론을 지금 가야만 하는 건데 저는 그 논리가 굉장히 불편한 게 그게 특수부 검사들의 논리랑 똑같아요. 제가 검찰주의자 얘기했지만 검찰주의자들이 왜 문제입니까? 딱 답을 정해놓고 토끼몰이로 가면 뭐라도 털어서 뭐라도 그렇죠. 성과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거 하지 말자. 그게 이재명 정부의 지금 여러 차례 공표한 철학이기 때문에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렇게까지 키울 일인가 싶은 생각이 저는 근본적으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정무적인 판단의 영역인데 이렇게까지 이게 온 나라가 특히 시끄러울 검사님들 그동안에 그렇게 숨소리 안 내고 국민들이 어렵고 검찰 때문에 괴로울 때 단 한마디 한 사람도 나와서 자기 이름 걸고 얘기한 사람이 진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거냐. 국민들은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보기에는. 저도 이제 신인규 변호사 의견에 존중하는데 저는 항소를 했었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구형보다 형량이 더 나온 사람은 정민영하고 그다음에 그 유동규 유동규 두 사람 네. 7년 구형했는데 8년 유동규가 나왔고 5년 구형했는데 6년 나왔고 그런데 김만배는 12년 구형했는데 8년 나왔고 그리고 정영학은 10년 구형했는데 5년 나왔고 남욱은 네. 7년 구형했는데 4년 나왔어요. 그러면은 정성호 장관의 얘기가 맞으려면은 다 전부 다 구형보다 더 형량이 나왔으면은 그래도 이제 했는데 부분적으로는 절반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돈 문제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좀 계산을 하자면은 이게 전체 수익금이 어떻게 되냐면은 택지 분양을해서 배당금을 받은 게 4,054억 원. 그리고 아파트를 이제 다 지어지면 분양을 하잖아요. 3,690억 해가지고 이게 이제 7,800억 정도 맞아요. 나오는 네. 거예요. 근데 3,690원 아파트 분양한 거는 아예 빼버렸어요. 이거에서. 왜 수익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너희가 어차피 너희가 아파트 분양할 거 아니잖아.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그 피해액으로 보는 게 맞지 않다라고 이제 1심 재판부가 본 거고 4,054억 중에서 이제 그거를 일부를 본 건데 검찰은 그 중에서 70%가 이제 문제가 있다. 아니, 전체 70%가 네네네. 문제가 있다라고 본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는 그 재판부가 본 거가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473억만 정말로 유동규한테 약속한 그것만 환수하는 게 맞는 것인가? 저는 더 환수 그게 제 우상호 정무수석의 의견하고 제 의견하고 비슷한 거예요. 일치한다고 본다. 예. 더 환수를 하기 위해서 항소를 해가지고 100% 장담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뭐 모르는 아니,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었어야 된다. 최대한 노력을 하고 민사는 민사대로 하고 그래서 돌려줄 거는 형사로 추징한 거는 돌려줄 건 돌려주고. 그래서 저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예. 예, 당연히. 예. 체육하고 꼭 같기를 바라지 마라. 아니 근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사건에 대해서만 보면은 김준일 평론가 같은 의견을 제시한 분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검찰이 개별 지금까지 겪었던 여러 사건들에서 어떤 스탠드를 취하냐는 의심이 들면서 저에게 많은 분들이 여쭤보는 것은 검사라는 직역에 속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런 질문을 되게 이렇게 러프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 주변에다 이제 검사 직역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신인규 변호사가 본 검사들 정치적인 성향을 굳이 따져보면 보수적인 사람이 많은 겁니까? 근데 그거를요 보수라고 하면 안 되고요. 아까 제가 검찰주의자 얘기했듯이 네. 이익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참 대한민국의 비극인데 국민의힘, 물론 민주당에도 검사 출신 의원들 많습니다만은 검찰의 주류 세력과 도킹되어 있는 정치 세력은 국민의힘이에요. 그 단적인 예가 윤석열이 진영을 바꿔서 대통령 후보가 됐고요. 또 하나가 한동훈 장관이 퇴임한 날 오후에 퇴임하고 바로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네. 가지 사례만 얘기를 해도 검찰의 주류들은 국민의힘과 지금 사실은 굉장히 한 몸과 같이 지금 움직이는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검찰이 무슨 보수 성향이나 진보 진영이나 아니 가서 우리가 뭐 복지 정책 물어볼 거예요, 뭐 경제 정책 물어볼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건 아니죠. 이 사람들은 네.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편한 거예요. 편하고 본인들이 국민의힘 좀 봐줄 거 봐주고 뭐 김건희 거 덮어주고 윤석열 좀 덮어주고 시키는 대로 좀만 말 들으면 본인들은 그 자리가 확 열리잖아요. 윤석열은 또 그 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 검사들이 수사해봐서 다 아니까 교육 정책 교육 수사해보니까 다 알고 또 카메라 수사해보면 카메라도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검찰주의자적인 사고를 국민의힘이 갖고 있고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 검찰들은 그게 편한 거죠. 자기 이익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히려 그 검찰이 보수 진보로 나눌 게 아니라 국민의힘의 집권을 바라는데 저는 바랄 수 있다고 봐요. 본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죠. 규제합니까? 당연합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티나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야. 들키질 말아야지. 아니, 아니 근데- 도둑놈이 들키고 다니면 잡히죠. 잡힌 거예요, 지금. 갑자기 도둑놈이. 생각나서 하니까 진짜 윤석열 대통령 때 제일 황당이 한두 개도 아닌데 황당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은 조국 수사를 했기 때문에 대읍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꼭 이게 농담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봐요. 그랬어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거야. 이게 메리 스터디도 아니고 말이죠. 인터넷 강의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지금. 좀 머리가 어질어질한데 그러니까 그게 편한 것 같아요. 검사들은 국민의힘 쪽의 계열이 집권을 했을 때 본인들이 편하고 가질 이익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반응하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검사들 중에서 강북에 사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일단. 그러니까 물론 제가 만난 경험세가 굉장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법조 직역에 출입을 했었는데 보면서 본 사람이 집을 우리가 밤에 술 먹고 헤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서초동 근방에서 먹을 거 아닙니까? 멀리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대체로 그런 분들 본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변호사들한테도 물어봤죠. 어떻게 이렇게 다들 사실은 검사 봉급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게 제일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뭐 상대적으로 부유한 역할을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대부분 당연히 결혼을 잘한다는 답이 돌아와요. 근데 어떤 거냐면은 초임 검사가 됐는데 그분이 총각 검사다 그러면 주변에서 다
검사들끼리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여기저기서 소개팅이 들어온대. 아. 그러니까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검사의 부인인 사람도 소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알선을 하기도 하고 주변에 아는 또 지인들 중에서 명망이 있거나 재력이 있는 사람들 소개하는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검사들은 검찰주의자가 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런 혼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동료 검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영향이기 때문에 조직적인 이기주의라든가 집단주의적인 감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바로하기가 쉬운 것이고 일례로 예를 사법연수원 같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검사가 되고 누구는 판사가 되고 누구는 변호사가 되는데 얘기 들어보면 그 연수원 동기들끼리 매년마다 송년회를 하면 제일 안 나오는 지역이 검사래. 송년회 할 때. 변호사가 제일 잘 나오고 판사는 또 나온대. 근데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수원 동기들과 새로 만날 필요성을 가장 덜 느끼는 집단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더해서 말하는 말이 검찰은 회식도 가장 많답니다. 자기 방 회식 예를 들면 아. 검사들끼리 끈끈해야 먹는 회식이 되니까 많은데 법원 같은 경우에는 방 회식이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래요.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라는 게 결국은 자기 생각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다는 거죠. 결혼도 그렇게 하고 술도 그렇게 먹고 우리끼리 먹고 끼리끼리 정서를 형성하고 유대를 형성하고 사고를 형성하다 보니까 집단주의적인 의식들이 이렇게 바로가 쉽게 되는 거죠. 제가 요 말씀 드릴게요. 네. 검사들은요 단체 스포츠랑 비슷합니다. 축구팀이에요. 막 라커룸 가서 서로 막 야 플레이 좋았어. 그래서 으쌰으쌰야 다음에 또 우승하자 이렇게 되는 게 약간 검찰의 문화라면 판사들은 혼자. 거의 독서실이죠 독서실. 각자 이제 파티션 돼 있으면 아 이제 골프. 골프죠 골프 개인 운동이죠. 개인 카트 운동. 정도 같이 탈 거야. 가끔씩 공 혼자 주러 가는 사람도 많아. 네. 혼자. 내가 보기에는 좀 달라요 판사랑 검사. 내가 보기에는 그 마라톤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은 검사들 중에서 내가 마라톤 한다는 사람 거의 못 봤거든요. 판사들은 꽤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개인적으로 하니까. 판사들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독립적으로 사실은 어쨌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새 자녀가 있는데 전부 다 법조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과거에 보면은 보험성으로 뭔가 사건이 생기면은 이렇게 하는 거 뭐 이런 거고 돈 많은 쪽으로 배우자를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스폰서 개념인데 이거 뭐 다른 얘기인데 김건희가 윤석열한테 그 용돈을 줬다라는 거예요. 검사 때. 검사 때 오빠 남한테 손 벌리지 말고 남한테 네. 손 벌리지 말고 기죽으면 안 돼. 그래서 한 달에 정확한 액수는 제가 보는데 좀 약간 말만 사람마다 다른데 1,000만 원씩 줬다 한 달에. 김건희가 진짜 용돈으로요. 투자고 투자지. 한다면 정말로 진짜로. 투자지. 다 먹었겠지. 술 사 먹고 다. 그거를 이제 백으로 환수한 거지 나중에. 아니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검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셔가지고 제가 좀 편하게 정리 설명을 드린 것이고